나이 65을 넘기고 나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재혼까지 이어질 줄은 더더욱 몰랐지요. 첫 번째 결혼이 끝났을 때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도 감정도 그리고 재산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하게도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더군요. 두 번째 인연을 만났을 때 저는 가슴 한켠에서 설레는 감정과 동시에 묵직한 불안감이 함께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따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재산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니어 재혼을 이야기할 때 낭만적인 부분만을 떠올립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외로움을 함께 나눌 동반자,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황혼의 풍경 같은 것들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아름다움을 부정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재혼에는 젊은 시절의 첫 결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현실적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가장 오래 남아 상처가 되는 문제가 바로 재산과 상속이었습니다. 저는 재혼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자산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둘이었고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해 있었지요. 새로 만난 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본인 명의의 자산이 있었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재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설레는 미래가 아니라 서로의 자산과 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대화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내 자녀와 당신 자녀가 나중에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장치를 마련해 두자고 말한다는 게 왜 그렇게 감정을 다치게 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랑을 계산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의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더 큰 상처가 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몇 달에 걸쳐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자산 목록을 솔직하게 공유했고 재혼 후에 새롭게 생길 자산과 기존 자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대화가 무척이나 어색하고 딱딱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대화가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이었고 현실을 함께 마주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부부 재산 계약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명시해두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금융자산은 내 것이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 후에 우리가 함께 벌고 함께 쌓아가는 자산만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자산을 두고 눈치 보거나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각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현실은 재혼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나의 자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고 배우자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혼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법적으로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생깁니다. 이것이 각자의 자녀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혼 전부터 공증된 유언장을 준비했습니다. 내 자산 중 어떤 부분을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지, 어떤 부분을 배우자에게 남길 것인지를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도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법적인 서류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각자의 자녀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는 돈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자녀들에게 재혼 사실을 알리고 재산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큰아이는 처음에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엄마 재산을 새아버지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었지요. 저는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앞에 앉혀두고 부부 재산 계약서와 유언장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그 후로 아이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적어도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재혼 후 생활비 운용 방식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공동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정 금액씩 매달 입금하고 그 통장에서 공동 생활비를 지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지출이나 자녀에게 보내는 용도는 각자의 통장에서 따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이 방식 덕분에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의 소비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도 됐고 공동 생활비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은 감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재혼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자녀가 있고 각자가 평생 일구어온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감추고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낭만적이지만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아끼는 방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재혼을 결심하고 나서 한동안 저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복잡한 계산들이 맴돌았습니다. 그 계산들은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자녀들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가게 되면 그분의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앞두고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데 왜 처음부터 끝을 생각하느냐는 식의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시니어 재혼의 현실을 제대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25살의 젊은 부부가 아닙니다. 이미 각자의 삶이 수십 년에 걸쳐 쌓여 있고 그 삶 안에는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고 평생 일해서 모은 자산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외면한 채 감정만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 무책임에 가깝습니다. 제가 재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꽃집도 예식장도 아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곳에 와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하지만 법무사 선생님과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첫 번째 결혼 때도 훨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처음에 설명해 주신 내용은 법정 상속 순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재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법적으로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데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를 더 얹어주는 가산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1억 원, 자녀 각각이 7,500만 원씩 나눠 갖는 구조가 됩니다. 언뜻 보면 공평한 것 같지만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어머니 혹은 새아버지에게 부모의 유산이 넘어간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주변에서 이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벌어진 경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재혼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유언장이 없었습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사이에 상속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년이 걸렸고 가족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재혼 전에 공증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누구에게 무엇을 남긴다는 내용이 아니라 제 자산 전체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방식을 명시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귀속되도록 했고 배우자에게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되
소유권은 자녀들에게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융 자산은 일부를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남기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배우자를 배려하고 어디서부터 자녀들의 몫을 지켜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배우자분도 같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유언장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매우 불편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의 자산 규모와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 왠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기도 했고 서로를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동시에 나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 문제입니다. 재혼 후 어디서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단순히 생활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만약 한쪽이 소유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된다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쪽은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경우 자녀들이 집을 상속받고 나면 남은 배우자는 거주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유언장이나 별도의 법적 계약을 통해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새 전셋집을 구해 시작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각자의 집은 각자의 명의로 유지하면서 임대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로 구한 집에서의 생활은 어느 한쪽의 영역이 아니라 진정한 두 사람의 공간이 됐습니다. 그 결정이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재산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었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되니까요. 그 안정감이 관계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재산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니 그 다음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법적인 서류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증도 받을 수 있고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서류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각자의 자녀들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재산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처음에 재혼 소식을 듣고 표면적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감춰진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재혼하고 나서 우리한테 용돈 주는 거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가 돈을 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안에는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의 관심과 시간과 애정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었지요. 배우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재산이 낯선 여자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처음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억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방식은 각자의 자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과 따로 시간을 내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같은 것들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 곁에서 그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메시지를 말로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곁에서 병원을 함께 다니고 식사를 챙기고 복약을 도왔습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됐을 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진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실을 몸으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재산 문제와 자녀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배우자의 자녀 문제에 절대로 먼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자녀의 부탁을 들어줄 때 저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배우자와 그 자녀들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자녀 문제에 배우자가 관여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계선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꽤 큰 금액을 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공동 생활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우자의 개인 자산에서 나간 돈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만들어둔 공동통장과 개인 통장의 구분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각자의 돈은 각자가 결정하는 것, 그 원칙이 있었기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속 문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배운 것이 있습니다. 유언장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작성한 유언장이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내용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 2년마다 유언장 내용을 검토하기로 배우자와 약속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문서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노후 의료비 문제도 상속과 함께 반드시 이야기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시니어 재혼을 한 경우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는 각자의 의료비는 각자가 부담하되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이야기를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재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이 결코 낭만을 해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 준비 덕분에 우리는 일상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상속 걱정이 관계의 발목을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리해둔 것들이 있으니 남은 시간을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재혼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저는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준비도 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었지만 정작 두 사람 사이의 일상적인 돈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산 계획은 큰 그림이었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돈 문제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할 때 누가 계산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처음에는 참 어색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자가 내는 것이 당연하던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만 시니어 재혼에서는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은 서로 계산서를 두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상대방이 내면 미안하고 내가 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외식이나 여행처럼 함께하는 지출은 번갈아가며 부담하되 큰 금액이 드는 경우에는 미리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이 합의 하나가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없애주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참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생활비 외에 또 다른 민감한 문제는 각자의 자녀에게 쓰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명절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손주들 생일에는 선물을 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서로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많이 쓰는 것을 배우자가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배우자가 자녀에게 큰 돈을 쓸 때 나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 그런 감정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녀에게 쏟는 애정을 보면서 느끼는 일종의 소외감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저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의문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감정을 혼자 사귀지 않고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대화가 우리 관계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배우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돈 문제는 결국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감정이 있고 관계가 있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혼을 하고 나서 기존에 가입해둔 보험의 수익자를 바꾸는 것을 잊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두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녀들에게 가도록 되어 있으니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선생님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전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이혼 후에도 수익자를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때문에 뒤늦게 곤란해진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재혼 전에 가입한 모든 보험 증권을 꺼내어 수익자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의 목적에 맞게 수익자를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자녀로 일부는 배우자로 변경했습니다. 이 작업이 번거롭기는 했지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된 보험이 있다면 지금 당장 수익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계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 후에 배우자 명의로 된 계좌에 공동으로 돈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그 계좌는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함께 모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공동명의 계좌를 활용하거나 각자의 기여분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 후 재산과 상속 문제를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내 자녀를 지키는 것이 배우자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배우자의 자녀를 배려하는 것이 내 자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각자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면서도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시니어 재혼이 가진 가장 성숙한 아름다움입니다. 준비된 사랑이 더 오래가고 더 깊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재혼 생활을 시작하고 어느덧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법적인 지식도 배웠고 돈을 다루는 방식도 배웠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대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재산과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이 단순히 서류를 만들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니어 재혼을 앞두고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랑이 훼손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재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단단한 관계입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쌓은 두 사람이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함께 버텨낼 수 있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용기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시니어 재혼에서 재산과 상속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가 경험을 통해 정리한 핵심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혼인 전에 반드시 각자의 자산 현황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감추는 순간 불신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의 재산 규모를 알고도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숨긴 것이 없으니 나중에 드러날 것도 없습니다. 둘째는 부부 재산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불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혼인 전 각자의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활용하면 관계를 지키는 든든한 도구가 됩니다. 셋째는 공증된 유언장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사랑의 문서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남겨진 가족들이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떤 유산보다도 오래 남습니다. 지금 당장 법무사나 공증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생활비 운용 방식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입니다. 공동생활비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하고 각자의 자녀에게 쓰는 돈은 각자가 결정하는 원칙을 세워두면 일상에서 발생하는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돈 문제로 자주 다투는 부부는 결국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차이를 처음부터 좁혀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는 자녀들과의 소통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 계획을 세울 때 자녀들을 완전히 배제하면 나중에 더 큰 반발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자녀들과 상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대부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알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안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저는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하는 선택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열정과 설렘으로 가득했다면 시니어의 사랑은 지혜와 배려와 책임으로 채워집니다. 그 무게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무게야말로 진짜 사랑의 증거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산 문제를 정리하고 유언장을 쓰고 생활비 통장을 나누던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사랑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이 서류와 계약과 통장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형식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의 사랑 고백 못지않게 진실했습니다.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산 이야기가 두렵고 자녀들의 반응이 두렵고 또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들은 하나하나 마주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준비만으로도 안 됩니다. 감정과 준비가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시니어 재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는 것과 함께 보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밥상에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몸이 아플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것들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명하게 준비하고 용기 있게 사랑하십시오. 그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